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뉴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시사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낙곤의 시사 본색.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한 주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보다 명쾌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이슈 쏴라,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뉴시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 구길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국대 겸임 교수인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광주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됐는데 15일 시한을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투자협상단 그리고 현대차가 지난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끝장 협상, 벼랑 끝 협상 이런 걸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15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때까지 타결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해왔었는데 결국 그 협상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그게 국회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주요 이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장기 표류하거나 또 최악의 경우에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에서는 주말과 휴일 오늘까지도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결국은 주요 쟁점이죠. 적정 임금, 또 근로시간, 또 지속성 이런 문제들에서 의견을 좁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15일 날이 협상 시한이었다라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15일 날이 협상 시한이었죠? 국회 예산심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넘기게 되는데 그 예산안을 국회로 넘기는 시점이 그 소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 이전에 합의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산안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겠다 그래가지고 SOC 인프라 그쪽에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임금이라는 얘기죠. 임대주택 또 뭐 진입도로 또 어린이집, 체육관 이런 시설에 3천억 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마중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100억 원 정도를 편성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억 원 예산안이 15일 날 국회로 넘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시한 15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15일로 끝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문제에서 사실 시한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정해놓는 게 지금 매번 31일 날로 시한을 했다가 10월에 그다음에 다시 또 11월 9일이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11월 15일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제 국회 예산안 이유를 댔는데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관건은 결국 정부 예산을 편성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정부 예산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회가 국회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길게 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양치기 소녀 같은 기한을 너무 막 정해서 계속 지금 3번을 지금 거짓말처럼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더 오히려 이 문제를 좀 힘들게 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시한을 정해놓는 거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광주시가 아마 벼랑 끝 협상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전술이네요. 벼랑 끝 전술. 마지노선으로 광주시가 제시한 것이지 우리 전례를 보면 국회 쪽지 예산 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극적인 타결만 이룬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더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두 분이 협상장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분께서 한번 저격을 해주면서 한번 이슈, 쟁점들에 관련해서 이랬을 거다, 이 문제일 거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셔야 시청자들이 좀 속 시원하게 이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쟁점이 중요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책임 있는 조정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위치인가에 대한 자기 자리매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보다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끄는 책임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노와 사 사이에서 그냥 네. 중재자 역할이냐 네. 이게 좀 애매해요. 네. 어떨 때는 중재자로서 노의 얘기도 들고 사회 얘기도 들어서 이걸 합의를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일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시에 안이 없다. 광주시의 입장, 스탠스가 참 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네. 각 주체들마다 원체 뭐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회사 측도 끌어와야 되고 노동계도 어찌됐든 끌어와서 노사 민정의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큰 사업이다 보니까 광주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이게 이 쟁점들이라는 것은 회사와 노동계거든요. 광주시가 개입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임금과 관련해서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 44시간 근로에 3,500만 원 평균 임금 이게 처음 기본 계획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다시 타협안을 내면서 네. 광주시 투자협상단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켜달라.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주 40시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플러스 3,500만 원 이 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 40시간만 명시하고 네. 3천에서 4천까지 포괄적으로 놓고 새로 만들어질 법인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서 그걸 결정하자. 이런 안들이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좁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추정컨대 또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또 하나는 원론적으로 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결정이 되지 투자 협약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가이드라인만 정하는 것이죠. 이걸 현대차가 못 받은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그 애초에 현대차와 합의했던 광주시 당국자는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현대차와 합의했던 내용 중에 5년 동안 노사관계 이 협약을 유예한다라고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노동자들과 이게 노동자 대표들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초법적이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협의를 하게 돼 있고 1년 적어도 1년 동안 한 번 노사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빼자. 이걸 합의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사측과 먼저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법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갔어요, 둘이가 합의를 갔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 해요. 야, 그거 법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고쳐버려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사자인 현대차가 그럴 거다. 당황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노동계 입장을 또 본다면 또. 아니 근데 네, 이게 이게 이 협상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네. 합의를 한 건 아니죠. 협상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광주시는 현대차하고도 테이블을 만들고 있고 또 지역의 노동계를 또 아울러야 되는 의견을 이렇게 타협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들어서 가지고 오면 지역 노동계의 의견을 묻고 그런 협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본 협약이 만들어졌을 때 그 처음에 지분 투자 협약을 의뢰했을 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속성 문제인데 이건 앞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네. 5년 동안은 임금 또 단체 협상은 유예한다.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이제 골격을 갖췄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지역 노동계의 의견을 물으니 그것은 현행 노동법상의 위배 소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회사 측에 다시 최종 13일 날 합의안을 만들어서 다시 가져갔는데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것이죠. 이건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주 입장에서는 그 노동계를 포함한 지역사회 대타협이 광주형 일자리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들어주면서 네.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현대가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13일 날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은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당초의 기본 협약이라 할지 또 현대차와 광주시 투자협상단 간에 이루어졌던 협약안. 그러니까
광주 지역 노동계하고 합의한 것은 기본 협약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회사 측에서 보면 조금 더 열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 후퇴되어 있고 조건이 나빠져 있고 이런 속에서 수익성, 채산성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원래 이게 출발이 먼저 현대가 투자 의향을 뭐 6월 1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출했죠. 그때의 광주시 현대차의 그때 조건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본다면.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노무 리스크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사실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3분기에 실적이 이제 어닝 쇼크가 올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실적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대차 공장이 한 35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한국에서 실제로 100% 가동된 게가 2015년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90%, 80% 정도 가동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로서는 몇 가지 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하나의 공장 라인을 만드는 데는 한 몇천억, 거의 조 단위가 들어요. 근데 한 570억, 600억 투자해서 공장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 입장에 되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지금 그러니까 현대가 먼저 괜찮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의향서를 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예를 현대자동차가 협의를 하려고 했을 때는 노조의 뜻을 좀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유예한다. 이건 내가 봐도 제가 협상장에 있었다면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노조를 설득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둔 어떤 약속을 했을 거란 말이죠. 현대차한테.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좀 미숙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그렇죠. 게 이게 처음 시도되는 사회적 것이고 대타협이라는 게. 네. 각 주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주시 입장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들의 의견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합의. 이게 대전제가 그거거든요. 노사 민정의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통합. 이걸 통해서 절반 수준의 임금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 그것을 확대해서 대한민국 산업구조 전체 확산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이중적 구조 그런 걸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큰 어떤 이슈 이렇게 그렇죠.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그냥 협상만 가지고 옹색하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광주시의 역할론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런 어떤 큰 전제 어떤 국가 경제와 관련된 어떤 큰 틀에서 가고 있는 방향성을 봤을 때 광주시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 점은 듭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1박 2일간의 협상장으로 좀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랬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양쪽의 난항은 이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여러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편이 노동자 입장, 그리고 회사 입장,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바라보는 또 학부모 입장 여러 가지가 존재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좀 분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지속성, 이 부분에만 좀 국한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협상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벽을 보고 얘기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들려. 벽을 보고 이야기한다. 예. 그 말씀은 서로 파트너가 벽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의견 차이가 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정리하자면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그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지속성 차원에서 그 노사관계, 노사의 협약, 노사협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예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이고 차종과 관련해서도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종. 현대차 쪽에서는 기존의 안대로 경영 SUV 1000cc 미만급 SUV란 말은 그러니까 스포츠카. 그렇습니다. 예. 소형 경영 SUV를 10만 대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광주시 투자협상단 입장에서 보면 이걸 보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생산에 대한 비전이나 앞으로의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광주시에서 계속 두세 가지의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이 틀에서 복합적으로 이견이 크다. 그리고 좁힐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여기가 모델이 돼서 잘 굴러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듯이 정말로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생산성도 높고 잘 하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본인들이 이제 노사협상이나 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본인들 얘기가 메시지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모델이 생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하청 관계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예. 11월 13일 날, 그러니까 광주지역 노정 투자 유치 추진단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합의안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원하청 관계 개선. 이게 원래 4대 원칙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소홀히 해왔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 대기업이 부품업체나 하청업체의 단가를 후려쳐서 또 임금 격차가 큰 이 문제를 개선하자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광주형 우리 이쪽 요구한 내용에는요. 그렇습니다. 이쪽 그 지역 말씀이죠?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밴드, 1, 2차 밴드, 협력업체들도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업체들의 임금 구조도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간 게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부분. 근로시간 계좌제. 법정 근로시간만큼 확실하게 지키겠다. 또 동일 임금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기준을 세우겠다. 이렇게 새로운 몇 가지가 들어가면서 현대차 쪽에서 뭐 당황해하면서 뒤로 지금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원하청 관계 개선에 관련된 문제도 큰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내용으로 가져갔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업체 임금까지 그러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재밌어요. 이 네 개의 사안 중에 원하청의 어떤 민주적인 이런 문제는 다른 또 현대차 공장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예를 들면 기아 이번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 이 문제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6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6개 공장에 지금 본 현대차 임금 노동자들이 뭐 평균 연봉이 9천이라 그러면 원하청 노동자들은 5천, 4천도 안 되거든요. 3천도 된다. 뭐 이런 그렇죠. 2차, 3차 밴더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합의안이 수용을 하게 되면 다시 6개 공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시 또 지금의 이제 현대차 노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것이 상당히 꼬여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노사 민정의 대타협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일하기 좋은 환경, 좋은 일자리 창출. 이걸 통해서 노사 상생의 미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큰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대 원칙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거기도 4대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노사 간의 책임 경영, 이렇게 4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광주형 일자리, 노사 민정의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고, 광주시의 제1호 정책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4대 원칙이 만들어진 것이지, 기업 입장에서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청 관계 개선이 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님이 이제 협상장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그래서 그럼 협상장에서 분명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런 난색을 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공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기준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다른 공장. 예를 들면 노무 문제나 지금 이 문제는 현차에 유리한 거고 원하청 문제는 현차에 불리한 거예요. 근데 현차에 유리한 건 더 불리하게 수정돼서 온 거고 원하청 문제는 그대로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겠다. 그 협상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실은 지금 이 협상 논의가 자꾸 임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방금 원하청 관계 개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도 처음에는 논의조차 안 되다가 지금 뒤늦게 들어간 거예요. 이 협상이 재밌는 게 임금 수준에 계속 논의가 머무르다 보니까 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앞으로의 투자 합작법인의 형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수익성은 어떻게 낼 것인지, 지속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어려운 자동차 시장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5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회사인데 그럼 계속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세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은 타결이 불가능한 내용인 건가? 현대는 말 그대로 정말 다 불리한 게임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얘기해 봐서 협상이 타결될 여지 어떤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게 되는 것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담이 크지만 타결이 안 됐을 때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1호로 지금 밀고 있고 그렇죠. 또
당정청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지원하는 사업도 드문 일이거든요. 야당까지도 지원하죠. 야당까지. 네. 이런 사업이 있었는가 싶어요. 야당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취지가 좋기 때문에, 당위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현대차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수익성만 앞세워서 거부했다, 이런 모양새로 갈 수 있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현대차와 지금 현 정부가 풀어야 할 어떤 이슈들도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슨 센터랄지.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을 그냥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협상을 좀 더 끌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합니다. 쭉 끌어가다가 방금 여기서 나눈 그런 이슈들에 대한 어떤 의견차를 좁힐 수 있다면 극적인 타결도 가능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논의가 계속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지만 결국 그 쟁점들을 좁히지 못한다면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만은, 장담만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지금 어찌됐든 큰 대의 명분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광주형 일자리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국가적 이슈가 됐고. 둘 다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명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국민들 모두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특히 광주 시민들은 뭐 고등학생들까지 무슨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굉장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민주노총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이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뭐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이제 겁박만 하는 건 아니에요. 파업하겠다 겁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명을 보면 상당히 뭔가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려고 여론전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고 이 얘기 듣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노조도 마찬가지고, 광주 지역의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주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한 여론전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일괄 타결할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군가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광주시가 가서 의견 듣고, 여기 의견 들은 내용을 또 다시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테이블에 다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부. 임금이 하락하는 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파업 또 예고하고 있고. 네. 이 문제 어떻게 설득해 나갈 수 있고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극이 너무 큽니다. 네. 정부나 광주시는 이건 좋은 일자리다라고 하는데 노조의 입장은 나쁜 일자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절반 반값 수준의 임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은 결국은 임금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와서 또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뺏어오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노조에서는 근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노조는 2014년도에 현대자동차가 강남에 있는 한전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네, 10조 550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리스크가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하게 되면 한전 부지 매입 사태의 재판이 될 거다, 제2의 한전 부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조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파업 불사까지 했고, 또 그게 확산이 돼서 같은 민주노총의 주력인 기아차 노조도 합류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라 노조와 타협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군산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군산시가 지금 GM이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용 여건이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군산시의 입장은 절반 반값 공장이 아니라 그 이하 수준이라도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만 들어온다면 적극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현대차 쪽에도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확인은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 5대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의 평균 임금이 9,213만 원 정도 됩니다. 노조 측은 그 이하로 가게 되면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이 간극을 어떤 수치, 계수를 좀 바꿔서 어떤 타협점을 찾고 이런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울산이나 이런 곳에서 이 나쁜 일자리가 규정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 하면서 굉장히 극렬히 반대하고 있죠. 지금 어찌됐든 광주형 일자리 정도라도, 광주형 일자리라도 생겨야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정말 많은 분들의 여망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잘 안 됐을 때 그 실망감이나 광주 지역이 안고 있을 이렇게 어떤 우울감이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 부분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질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키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인식상에 상징화돼 버린 거죠. 광주형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는 걸로 여도, 야도, 정부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 그 누가 정말로 이번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책임감이, 가장 누가 더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정부나 광주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최악의 고용 상황, 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 정책을 내놨는데 실제 고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9년 만에 실업자 수가 제일 많다, 가장 많다, 이런 지금 통계도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값 임금에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반값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다른 산업계로 확산이 되고 다른 지역, 광주가 아닌 뭐 그렇습니다. 울산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이런 게 만들어져서 국내 산업, 국내 경제 구조 자체가 나아지게 되면 지금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뭐 임금 부분, 그보다는 훨씬 더 얻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 보다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한번 하면 어쩌겠느냐. 회사 측에 나는 한번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지금 앉아서 주판으로 수익성만을 따지는 게, 물론 기업의 뭐 기본 뭐 이윤 추구죠. 이윤 추구고 수익성이고 최선성이고, 그렇죠. 네.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죠. 네. 거기에 플러스 진짜 국내 경제 대기업으로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그런 판단을 처음 현대차가 이 사업에 호응을 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책무, 대기업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게 밤값 임금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노동계를 자극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동안 노동계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뭔가 호의호색을 누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비교를 삼는 9천만 원이라는 평균 임금이라는 게, 이게 평균 임금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3,500, 4,000원 초임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도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무슨 성과를 저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썼는지, 어째서 그 프레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노동사회를 굉장히 자극한 건 사실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비교해보면 현대자동차 초임은 한 4천만 원 초대예요. 초임으로. 그럼 만약에 이게 3,500만 원, 4천만 원이 초임이다라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임금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사례도 한 20% 정도를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30%만 낮춰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반값 임금이라고 규정 지을 필요가 있었냐라는, 굳이 라는 그런 거. 자극하지 말자. 실은 반값이 아니라, 반값에 대해서 교수님 상당히 좀 이건 용어 자체가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극적이죠, 사실. 실은 그 반값이 아니라 그 반값 이하로 내려와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미스매치가 네, 있는 맞아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노사관계 이중적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에게도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반값 이하로 가더라도 나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 우리 미래 청년들 자꾸 되풀이됩니다만, 지역에 어떤 정서가 있냐면 이 광주형 일자리가 만약 무산된다면 그건 이거죠. 현대차 정도의 대기업이 투자를 포기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기업이 광주에 올 것이냐. 그래서 더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건 현대차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현대차가 지금까지 보여준 건 과연 그런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진짜 지역민들이 현대차 낮아빠지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오겠어? 또 정부와 여야가 어떻게 지금처럼 밀어주겠어?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현대차가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글로벌 대표기업으로서 어떤 책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 한다면 현대차 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성과도 현대차가 거둘 수 있을 거다. 맞습니다. 네. 만약 이게 광주형 일자리 무산되면 지역 내에서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불매운동 생각합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있는데 이 씨앗 안에 몇 개의 사과가 열릴지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도 기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사과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과를 보고 투자하는 이 가능성에 투자하는 현대차의 적극적인 뭐 입장 개진 이런 걸 좀 촉구합니다. 네, 토론이 아주 긴 시간 진행됐는데요. 토론이라기보다 분석하고 저격해 주셨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이제 뭐랄까요? 앞으로 남아 있는 전망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장기 표류, 당장 타결 아니면 불발 있는데 한번 전망해 주시고 과제 이런 것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습니까? 실제로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 예. 이게 뭐 장담하기도 어렵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서로 양측의 이해가 너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말미에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좀 더 큰 명분, 대의 명분 또 대의성적 결정 이런 측면에서 의견들을 좀 좁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면 진짜 나한테 어떤 전망하세요, 관측하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좌초 위기입니다. 아, 어렵다고 좌초 봅니다. 위기. 지금 상황이라면. 오늘의 사자성어는 좌초 위기. 우리 김현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전망을 하라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차 입장에서 여기에 들어올 만한 이제 명분도 많이 사라졌고 이걸 안 해도 되는 또 이유도 생겨버린 거예요. 노조 문제라는 이게 약간 이유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성적으로만 보면 사실 한 가능성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말씀대로 이제 좌초위기까지 갈 정도로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이 바램, 희망으로 내가 전망을 하면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어떤 주체도 국민의 비난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촛불을 둘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슈 두 명사수를 모시고 이슈 저격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끝까지 따라붙고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밝혀졌고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시사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탐구에서 짚어볼 주제는 5.18 진상규명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입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를 함께 나눌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시죠. 최경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18) 역사를 기록하고 증언하고 대변해온 송선태 전 (5.18) 재단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18) 또 다시 왜 (5.18) 이야기냐 이런 생각을 가진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18 얘기하면 뭐 진상규명 다 된 것 같고 책임자 처벌도 다 된 것 같고 명예회복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최 의원님. 38년 지났죠. 네. 다 진상규명, 38년은 진상규명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시도도 있었고 또 많은 것이 알려졌는데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피해자들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매듭, 5.18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또 국가적인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진상규명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 의원님께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과연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송 이사님께서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헌법기관에 의해서 7차례의 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지지 않는 미해결 쟁점에 대해서 이번 특별법에 담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5.18에 대한 가짜뉴스, 5.18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이제 도를 넘어서는 그런 극단적인 5.18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청소년의 역사의식이나 정서를 해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준이 극도로 지금 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진상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은 가운데 이제 가짜 뉴스까지 난무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죠. 5.18 정확한 표현이 5.18 진상규명. 5.18 진상규명,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런 5.18 진상규명 관련된 특별법이 없었습니까?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정해진 법은 없었죠. 그러니까 청문회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나 정부조사나 네. 또 법원의 재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되고 했었는데 그런 진상규명을 하는 국가적으로 하는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던 거고. 네,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18 관련 법이 네네. 예를 들면 이제 5.18 보상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특별법은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명예회복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명예회복 관련된.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진상조사를 위한 법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수차례 기억을 해본다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 시작해서 그러니까 88년 청문회 이후에 5.18은 우리가 다 한다. 이미 그건 다 인정한다. 보상까지 되고 정부에서도 선양하는 사업으로 되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기념식을 하고 네. 다 규명된 걸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진실이 다 드러난 걸로 보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헬기 출격 의혹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성폭행 의혹까지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5.11 연구회나 왜곡 조직들이 있었던 상황들 네. 또 안매장 의혹 밝혀지지 않은 것들 거기에다가 이제 가짜 뉴스들 이러면서 밝혀야 할 의혹들이 과제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누가 5.18 때 광주 시민들 향해 총을 쏘게 했느냐, 지시자가 누구냐 아직 밝혀지지 발포 않은 명령자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제로 발표 명령자, 집단 발포를 명령한 사람, 우리는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딱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까지 지금 의혹된 사건만 아니라 5.18 당시 누가 집단 발포를 시작했느냐. 이제까지 30년간의 5.18 진상규명의 역사는 정치적 해결과 금전적 보상에 급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세계적인 그 중대 인권 침해 사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모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정당한 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이 5단계의 제일 첫 단추인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채 네. 또는 미흡한 채 네. 다음 단계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긋나 있는 거죠. 진실을 먼저 알아야 예.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명예회복하고 보상일 텐데
우리는 말씀 들어보니까 거꾸로 됐네요. 명예회복과 보상 그리고 처벌, 분노에 대한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진실은 아직까지 뭔지 모르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죠. 우리가 정말 5.18에 대해서 광주 시민이 다 알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5.18과 관련된 성폭행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 일이 있었겠거니 생각하면서 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상당 부분 5.18의 그 무게에 가려져서 성폭행 부분이 밑에 가라앉아 있고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부에 조사할 때 정부 조사관들이 나와서 좀 만나자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있고 다 생활하고 있는데 네. 왜 또 그 38년 전에 일 끄집어내냐. 조용히 살고 싶다. 네. 어? 내가 사귀면서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승려가 돼버렸구나. 제가 좀 아는 분은 외국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안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 질환들을 앓고 이런 몇 개월에 또 죽고 돌아가시고 자살을 하고 또 가족이 풍비박산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워낙 치욕적인 일이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드러내지 않았고 우리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데 좀 노력이 부족했다. 주저하고 네. 저희도 근데 그랬죠.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와고 한국도 이렇게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정부 조사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민군이 조직되기 이전에, 즉 계엄군이 광주 시내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군 주둔지에 따라서 그 성폭행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5월의 노래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5월의 노래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노래 가사니까요. 네. 두부처럼 잘 이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또 그 증언도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그걸 규명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고 또 5.18 묘지에 가면 그게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임산부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둔지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군 당국도 거기에 몇 사단 군부대가 어디다는 건 특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조사관들의 그 당시 보안사인가요? 조사관들이 수사관들이 네네. 피해자들 계엄사 수사관들이 연행된 여학생들이나 젊은 여자분들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이건 저도 그 이후에 81년 5.18 이후에 서울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한 40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같이 끌려온 여학생들이 받은 피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 당시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도 남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성폭행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죠. 헬기 사격 사과, 또 한나라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 사과했는데 그렇다면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진상규명특별법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진상규명에 다가설 수 있는 건지 과거와 다른 것 어떤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을 보완해서 진실규명에 다가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다면.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 사실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고 했을 때는 검찰총장에게 그분들의 기소를 요청할 수 있고 검찰총장에 기소를 요청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 군인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범죄 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수사와 조사와 그런 보완 장치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사위원회 임무가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좀 큰 문제로요. 하나는
아까 저게 얘기했던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까지 많은 조사 자료, 최근에 또 언론에서 통해서 나온 그 50 전사에도 그 자유권 발동이라고 했던 군부의 전두환이 참여해서 그 회의에 참여했다. 전두환이 주도하에 그 자유권 발동이 결정됐다. 저는 이런 조항도 들어서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게 한 건 전두환이다. 이걸 딱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4.3 항쟁이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 네. 거기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국가가 공인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조사 결과를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정식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5.18과 관련한 모든 소송과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4.3 항쟁도 네. 그 보고서가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국정교과서의 서술 기준이 됩니다. 그 보고서가요. 그런 점, 그래서 법적 논란이나 법적 시비들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실에 관련된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필요해요. 네. 그걸 근거로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과제를 얘기하도록 하죠. 네. 현재 지금 한 60일 넘었나요? 이게 지금 법이 시행된 지 예, 여전히 지금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14일. 9월 24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계시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이랄까요? 뭐가 예,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법 시행이 이제 9월 24일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구성이 못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한 분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예. 그다음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4명을 추천하고 네. 그리고 다른 야당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3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들을 당시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는데 추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5.18 혹은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고민이 빠진 거예요. 네, 김성태 지만원 사태가 그죠. 예, 네. 일부 한국당의 그 군 출신 의원들이 몇 분들은 지만원 시켜보자. 5.18 특수군 의혹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성태 대표나 좀 온건 합리적인 이런 한국당의 이런 분들은 김성태는 자기 주장 많은 사람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안 된다 하고 있어서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한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한은 넘어버렸는데 네. 올해 내에는 출범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한국당이 매일 거의 촉구를 하는 편입니다. 빨리 하라,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공모에 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위원 구성에 합의를 하고 출범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 항목들에 대한 조사가 진정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말씀하신 백서나 문서화 된다면 그걸 토대로 진실 논란은 가라앉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라든가 이 법의 마지막 목적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이제 이행기 정의를 밝히려고 하는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 정부나 인권 탄압 사례를 조사한 16개의 조사 보고서는 국가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게 다 공개돼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5.18에 대한 정사화하는 거죠. 정사로 이제 바로 잡는 거고요. 이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사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출동 군인과 가해자의 양심 선언이 필요해서
이분들에 대한 법적 장치는 예를 들면 이제 가명이라든지 사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에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말할 경우에 사면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한 지금 입을 다물고 있고 노세에 가고 있지만은 광주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시 투입 장사병들이 양심선언을 할 수 있도록 진실 말하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대해서 광주에 와서 했던 일들을 이제 역사협회 또 조사위원회에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예, 저는 이번에 5.18 특별법,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면서 이게 그래도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5.18의 고귀한 가치도 있었지만 그 많은 지만원과 같은 사람들의 많은 애국 행위와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5.18의 진실에 대해서 또 피해에 대해서 또 광주 시민들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향해서 또 5.18의 그 뜻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또 많이 지지해주고 그럴 거라고 믿고 좀 우리 진상규명위원회가 당당하게 또 그냥 분명하게 좀 국민의 뜻에 맞춰서 조사 결과를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히 이제 5.18 왜곡이 약 6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5.18을 왜곡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 그래서 반인륜 범죄 또는 역사 정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3개나 상정됐다가 폐기됐었어요. 이제는 홀로코스트 부정방지법이나 불란서의 개소법을 원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만료된 이후에 엄연한 역사적 정의, 5.18을 비롯한 3.1운동, 4.19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국기가 문란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벌하는 그런 입법도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 나누다 보면 결국 5.18에 관련된 내용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진실이 규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5.18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된 법전 내용이 돼서 5.18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내용이 드러난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또 가르침이 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